프레임의 힘. 지은이 케네스 쿠키어.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그는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린 어페어 등의 비즈니스 및 경제에 관한 글을 쓴다. 홍콩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 편집자였던 그는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편집자로 여전히 활발하게 기고를 하며 빅데이터에 관한 최고의 논평가로 평가받는다. 빅토어 마이어 쉔버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로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인터넷 관리 규제를 강의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존 F 케네디 스쿨의 교수로 10년간 재직했으며 앙겔라 메르켈과 그녀의 내각에 주원하는 독일 디지털 위원회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프랑시스드 베리쿠르. 유럽 경영기술대학원의 경영과학 교수. 2010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사립경영대학원 인시아드의 기술운영관리 부교수로 재직했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경영기술대학원의 연구개발 부학장을 지냈으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방문연구원으로도 있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저자가 공동 집필을 한 책 프레임의 힘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장 결정, 2장 프레임 형성, 3장 인과성, 4장 조건부적 사고, 5장 제약 조건, 6장 프레임 재구성, 7장 학습, 8장 다원주의, 9장 경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6장에 해당되는 프레임 재구성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6장) 프레임 재구성. 우리는 때로 프레임을 바꾸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찾아야 한다. 피터 하벨러. 피터 하벨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 네 발로 기어다녔지만 지금은 덜 가파른 곳이라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세찬 바람이 구름을 밀어내면서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 몇 미터 앞에 라이놀트 메스너가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정상을 표시하는 알루미늄 삼각대가 있었다. 1978년 5월 8일 오후 1시가 막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랐다. 더더구나 무산소 등반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의 경과 텐징 노르게의 경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그 후 25년 동안 정상에 오른 등반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모두 보조 산소통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른바 원정대 방식으로 등반했다. 산소가 부족한 해발 8,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사망에 이르거나 최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 일치된 의견이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에베레스트 정상은 해발 8,800m가 넘는다. 그래서 정상을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나 생각하듯이 산소통을 준비하고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대규모 수송 작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수십 명이 일종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몇 명의 등반가를 정상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953년 힐러리 경의 탐험에는 400여 명이 동원되었는데 대부분 짐꾼이었다. 알프스의 동쪽 지역에서 자라난 하벨러와 메스너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메스너는 티롤 남부지역 출신 이탈리안이고 하벨러는 오스트리아인이다. 10대와 20대의 이들은 알파인 방식이라는 새로운 등반 형태를 개척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속도다. 빠르게 가면 가볍게 갈 수 있다. 알파인 방식에는 텐트도 침낭도 음식도 여분의 옷도 다른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4년 전 1800여 미터에 달하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악명 높은 아이거 북벽을 빠르게 등반하면서 이 방식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등반가도 3일 이상 걸리는 그곳을
하벨러와 메스너는 중간에 세 팀이나 추월하면서 단 10시간 만에 올라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파인 방식 등반 프레임의 타당성을 몸소 입증했다는 것이다. 하벨러와 메스너는 이제 30대의 경험 많은 등반가로서 자신들의 시선을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인 에베레스트에 고정했다. 더 많은 등반가가 더 많은 산을 등반하게 되면서 의학 전문가도 인간이 아주 높은 고도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노출 시간이 중요했다. 하벨러와 메스너는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기존의 원정대 방식을 사용하면 산소통과 준비물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었으나 그 대안인 알파인 방식을 사용하면 무거운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에베레스트로 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벨러는 우리는 빠르게 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다. 1978년 봄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벨러와 메스너는 마지막 등반 전날 해발 7,900m에 위치한 캠프 4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등반을 시작했다. 곧 산소 결핍을 느꼈고 의지가 약해지고 있었다. 내디는 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고 걸을 때마다 쌓인 눈에 깊이 푹푹 빠졌다. 짙은 안개 속을 걷다가 구름에 닿자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기어가기도 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갔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하벨러와 메스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을 만끽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알파인 방식 프레임을 적용해서 캠프 4로 빠르게 내려왔다. 정상에 올랐다 다시 돌아오는데 고작 9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산소가 충분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을 것이다. 산악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론 이들이 1950년대 에베레스트 정상 탐험이 시작된 이후 진일보한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은 것은 분명했다. 로프는 더 가벼워졌고 장비는 더 간편해졌으며 등산복은 더 따뜻해졌다. 특히 품질이 향상된 등산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 기존의 등산화는 가죽으로 제작되어 습기를 빨아들이면 얼어버려서 딱딱하고 차갑고 무거워졌다. 그래서 하벨러와 메스너는 특수하게 제작한 플라스틱 등산화를 착용했는데 더 따뜻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걷기도 훨씬 편했다. 이제 70대가 되어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계곡에 살고 있는 하벨러는 자신의 성과를 회상하면서 장비나 심리적 준비가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핵심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생각의 변화였다. 그는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독일어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인 다스노이어를 강조했다. 이전의 등반가들은 원정대 방식의 프레임만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특정 프레임을 채택하고 나면 그걸 버리기는 정말 어렵다. 사실 등반팀들은 원정대 방식의 프레임의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그 프레임을 사용하여 최적화하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 그 프레임이 단단히 자리 잡고 지속되었다. 하지만 메스너와 하벨러는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에베레스트에 왔다. 이들에게 에베레스트는 조금 더 높은 알프스 동쪽일 뿐이었다. 알파인 방식이라는 등반의 새로운 프레임은 정상을 정복하면서 공기가 희박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늘은 프레임의 힘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